皆さんこんにちは、パコミです。今日はですね、兄の結婚式なので、スーツを着ています。これから兄の結婚式行ってきます。안녕하세요, 박고민です.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박고민입니다. 형의 결혼식이 끝나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결혼식에 참석하고 해봤지만 한국에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오랜만에 친척들하고 만났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서 저도 상대방을 못 알아보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 누구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친척들하고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어머나 너 결혼 언제 하냐? 그래, 애는 있고? 결혼해야지. 응, 빨리 잘 나가. 네. 뭐 저도 슬슬 결혼을 해야겠죠? 여러분 힘냅시다. 화이팅! 어찌되었든 이번에는 일본의 결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본의 결혼식은 크게 나눠서 4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전시기, 부츠젠시기, 교가이시기, 진전시기가 있습니다. 신전식은 말 그대로 신의 앞에서 행해지는 결혼식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신사 같은 데를 가보면 가끔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고 이것이 바로 신전식 결혼식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분위기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젊은이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신전식 결혼식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다시 요즘에는 신전식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부츠젠시기 결혼식이, 이것도 말 그대로 부처님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걸 말하는데 꼭 절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스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한답니다. 다음으로 교회식 결혼식인데 이 교회식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 모두 크리스찬이어야만 가능한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교회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제가 일본에서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는 이 교회식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진젠시기 결혼, 이것은 첫 번째 소개한 신젠시기 결혼이랑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히토마에시키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거는 가족이라던가 지인만을 불러서 간단하게 하는 결혼식인데 특별히 장소에 제약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공원이라던가 자신들의 추억, 신랑 신부의 추억이 어린 장소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이 가장 강한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본에서 나시콘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서만 제출하는 것, 이것을 나시콘이라고 합니다. 결혼식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 이런 것을 나시콘이라고 하는데 일본에 있으면서 제가 좀 놀랐던 것이 결혼식을 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한다기보다는 결혼을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겠다, 서로 약속을 하게 되면은 혼인신고부터 한 다음에 같이 살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결혼식, 혼인신고라고 생각하는 한국에 비해서 혼인신고, 그 다음에 결혼식,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결혼식은 결혼식, 그 다음에 패백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본의 결혼식 같은 경우엔 결혼식, 그 다음에 피로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형의 결혼식에 참여해서 느낀 건데 한국에서는 결혼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패백 같은 경우에는 친지분들만 모여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이 결혼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다음에 행해지는 피로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메인 이벤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피로연은 평균 2-3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초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초대받은 사람만이 참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청첩장과는 달리 일본의 초대장은 한 2달 정도 전에 보내게 되고 그 초대장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답장을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빨리 답장을 함으로써 피로연에 사람이 몇 명이나 오는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자리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사람 수대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리도 다 정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 같은 게 있어서 자기가 정해진 자리에 앉아야 되죠. 피로연은 물론 결혼식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친구들의 뭐 축가라든가 뭐 춤을 춘다거나 뭐 장기자랑 같은 걸 한다거나 그 다음에 케이크 커팅 같은 거, 정말 어떤 파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피로연은 정말 굉장히 화려한 파티와 같은 분위기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도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피로연의 비용은 거의 대부분이 축의금으로 충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참석했던 일본의 결혼식도 저랑 같은 회사를 다니던 동료의 결혼식이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3만원 정도 축의금을 냈던 것 같아요. 한국하고 비교하면 조금 돈을 많이 낸 것 같긴 한데 피로연에서 나오는 음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받게 되는 뭐 선물 같은 거 그런 걸 다 생각해보면 3만원 정도는 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피로연의 규모에 따라서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잊을 뻔했는데 일본에서 결혼식, 그 다음에 피로연에 참석할 때는 한국의 결혼식에 비해서는 보다 복장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포멀 드레스, 남성의 경우는 정장을 하고 참석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은 결혼을 하면은 대개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이름보다는 성으로 부르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성이 바뀌게 되면은 여러 거래처 사람들하고 연락을 할 때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자신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해서 나는 이제 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나는 성이 바뀌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회사 사람들과 거래처 사람들한테 전부 인사 전화를 해가지고 성이 바뀐 걸 얘기를 하고 그 성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いかがだったでしょうか。今回は日本の結婚式について少しご紹介いたしました。そろそろですね、私も結婚を考えないとね。頑張りましょう。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